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ASF 발생 지역의 돼지를 선제적으로 수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ASF 발생 위험 지역의 돼지를 정부가 수매한 뒤 도축하거나 폐기하자는 주장입니다. ASF 잠복기가 최대 3주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안심할 수 없어서입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경기 파주 파평면에서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국내 10번째 ASF 확진 사례로 지난달 27일 인천 강화군 하전면에서의 9번째 발생 이후 닷새 만입니다. 이번 발생 농장의 사육 규모는 2,400여 마리, 반경 3km 내 양동농장 9곳까지 합치면 돼지 12,000여 마리가 사육 중인데 모두 살처분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살처분 대상 돼지는 기존 9만 8천여 마리에서 최대 11만 마리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사육하는 전체 돼지의 1%에 가까운 양입니다. ASF 확산이 심상치 않자 일각에선 정부가 ASF 발생 지역 인근의 돼지를 수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국내에서 ASF가 처음 발생한 건 지난달 16일. ASF 잠복기가 최대 3주인 점을 감안하면 이미 8월 말부터 ASF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 전파됐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점을 고려해 ASF 발생 농장들의 확진 순서와 바이러스 감염 순서는 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만약 이 가정대로라면 ASF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돼지를 살처분하는 지금 같은 방식으론 추가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ASF 확산의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려면 ASF 발생 지역 주변의 돼지를 수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14개 시군 있잖아요. 그런 농가들은 지금 다 살처분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자연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 인력 문제나 피해가 많잖아요. 정부가 수매해서 도축을 한 도축장을 지정해서 도축을 해버리고 수매할 수 없는 그 돼지들만 살처분을 해버린다면은 더 이상 그 확대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를 우리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실제로 경기도는 ASF 확산을 막고자 돼지 수매와 도축을 검토 중입니다. 사육 규모를 기준으로 하위 20%에 해당하는 소규모 양동장의 돼지를 사들이고 상품성 여부에 따라 도축하거나 폐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수매 대상 지역. 현재 도는 대상 지역의 범위를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으로 할 것인지 인천 경기 전역으로 삼을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수매 후 돼지 입식 제한에 따른 농가의 소득 감소를 고려해 소득 안정자금 지원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올해 산쌀이 과잉 생산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당초 벼 재배 면적이 크게 줄지 않은 데다 작황까지 좋아 과잉 생산 전망이 대세였는데요. 하지만 가을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벼 피해가 커지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산쌀 생산량이 시장 수요량과 비슷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적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10월 쌀 관측을 통해 2019년산 쌀 생산량을 377만에서 381만 톤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벼 재배 면적 72만 9,820헥타르에다 쌀 단수 전망치를 적용해 산출한 양입니다. 올해 농경년의 쌀 단수 전망치는 시바르 300평당 517에서 522kg입니다. 지난해 단수 524kg은 물론 평년 단수 530kg보다도 적습니다. 농촌진흥청도 올해 쌀 단수와 생산량을 농경년과 비슷하게 전망했습니다. 농진청의 작황조사에 따르면 올해 쌀 단수는 시바르당 518에서 524kg, 전체 생산량은 378만에서 382만 톤으로 예측됐습니다. 1제곱미터 0.3평당 평균 벼아이 수도 33,854개로 지난해보다 0.9%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정한 2019년산 신곡 수요량 376만에서 382만 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10년간 쌀 소비 감소율 2.1%, 5년간 감소율 1.6%를 적용해 신곡 수요량을 산출했습니다. 당초 올해 산 쌀은 공급 과잉이 예상됐습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시행했지만 올해 벼 재배 면적은 72만 9,820헥타르로 지난해 면적 73만 7,673헥타르와 비교해
1.1%밖에 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8월 이전까지는 작황도 매우 좋아 단수가 평년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가을로 접어들며 수급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8월 하순부터 시작된 갑작스런 가을 장마로 일조 시간이 감소했고 계속된 태풍으로 예상 단수가 적지 않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쌀 생산량은 수요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농경영과 농진청이 조사한 올해 쌀 생산량에는 태풍 타파로 인한 벼 피해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태풍 타파로 감수되는 부분까지 반영되면 올해 쌀 생산량은 수요량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태풍 타파로 인해 9월 30일 기준 8,761헥타르에서 벼 쓰러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쓰러짐 이후 발생하는 수발화 등의 피해를 이달 4일까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농진청은 벼가 쓰러질 경우 생육 시기에 따라 일반적으로 수량이 15에서 33% 감소하는데 태풍 타파가 온 시기는 중생종 벼의 후숙기로 수량 감소율은 28%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는 수급이 거의 맞아 들어가는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타파로 인한 피해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는 생산량이 저희 예측치와는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쌀 수급 안정 협의회를 개최해 유관기관과 함께 쌀 수급 시장 불안정 시 신속하게 수확기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태풍 피해 벼에 대한 정부 매입 방안을 마련하고 부정유통 특별 단속을 실시해 쌀 시장 안정을 꾀할 예정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자유무역협정 FTA로 이득을 보는 기업들이 자율 출연하기로 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약속과 달리 기금 출연을 기피했기 때문인데 상생기금 출연에 소극적인 5대 대기업 임원들이 국회 농해수위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등 5대 대기업 임원들이 1년 만에 국정감사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지난해 국감에서 적극적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약속했다가 이를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 FTA로 인한 농업계의 피해를 보전하려는 취지에서 지난 2017년 도입된 것으로 매년 기업들이 1,000억 원씩 자발적으로 기부해 10년 동안 1조 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도별 상생기금 모금 실적은 목표에게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출범 첫 해인 2017년 309억 원을 시작으로 2018년 231억 원, 올해 들어선 8월 말 기준으로 58억 원에 그쳐 오히려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성된 기탁금도 FTA와 별 상관없는 공기업들의 출연액이 대부분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10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장윤아 포스코 사장, 최선목 하나그룹 사장, 홍순기 GS 사장, 이갑수 이마트 사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단 1억 원에서 2억 원의 기금만 출연하고 증인 선정을 피한 기업도 많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농해수위가 올해 국감 증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15대 기업의 총수와 주요 경제단체장을 모두 부르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야 간사회의에서 총수들은 빼고 다만 얼마라도 출연한 기업은 제외한다는 방침이 결정되면서 상생기금 관련 증인은 5명으로 줄었습니다. 국감에서 상생기금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했던 농업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FTA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들 입장에선 푼돈이나 다름없는 1, 2억만 내면 국감 출석이라는 골치 아픈 상황을 모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단체장들 얘기를 출석시켜서 우리는 한번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은 게 우리 욕심입니다. 말로만 우리한테 농민단체들한테 농민들한테 약속할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안들을 이번에는 좀 제시를 해주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 어떠한 저기도 각오하겠다는 그런 좀 안들을 좀 답변들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10월 7일부터 농업 분야 주요 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에 돌입합니다. 10월 7일 농촌진흥청, 8일 농협중앙회, 14일 산림청,
15일 제주도, 17일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8일 농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당초 2일로 예정됐던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로 취소됐습니다. NBS 뉴스 이연경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점점 정신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자들을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 지역은 여전히 이런 혜택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 주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시설과 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을 상담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해주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는 현재 전국에 255개. 문제는 센터마다 인력 사정이 천차만별이란 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강원 영월과 경북 예천 청도, 경남 사천은 3명, 경남 고성은 2명, 전남 강진과 경북 성주 영양 의성의 인력은 단 1명뿐이었습니다. 다른 농촌 지역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면 인력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성남으로 35명이었고 고양이 31명, 안산이 27명, 부천과 화성이 각각 26명 순이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센터는 농촌 지역에 몰려 있는 겁니다. 이들 농촌 지역 센터는 전문의나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 전문 인력 확보에도 애를 먹고 있어 운영도 쉽지 않습니다. 제일 문제는 인력 확보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기준 인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 TO가 5명이거든요. 저희 인구가 44,000 정도 되거든요. 공고나 뭐 이런 걸 내다 보면 아무래도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전문 인력 확보하는 게 힘들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이제 채용하겠다고 공고를 내도 저희 쪽 정신건강 쪽 업무는 좀 약간 기피 대상이다 보니까 지원자가 많이 없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재활치료와 사회 적응 훈련 등을 하는 정신재활시설 역시 부족합니다. 지난 5월 기준 전국의 재활시설 348곳 중 절반 이상인 179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신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자살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2018 자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자살을 시도한 적 있는 사람 가운데 35.1%가 자살 시도의 이유로 정신과적 증상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정신질환자는 퇴원 후 30일 내 자살률이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보다 10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활치료와 사회 적응 훈련 시설이 자살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질환은 최악의 경우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 주민의 정신건강관리가 빨리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농지 불법 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각 시군의 농지 불법 행위 단속 감시원 133명을 지원합니다. 단속 감시원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관련 업무에 관심과 지식이 있는 도민을 우선 채용할 계획이며 사전 교육 후 올해 말까지 현장 단속 업무에 배치됩니다. 현재 남양주와 의정부시 등은 단속 감시원 10명을 선발해 사전 교육을 진행 중이며 나머지 시군도 10월 말까지 선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유기농 중심의 품목 다양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최근 도농업기술원에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유기농 품목 다양화 시책에 대한 추진 상황과 우수 사례 발표 등의 정보를 교류했습니다. 도는 유기농 중심의 품목 다양화를 위해 올해 30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했으며 과수 채소 분야 전문단지 6개소를 선정했습니다. 한편 9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도내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은 전국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의 54%인 41,989헥타르, 유기농산물 인증 면적은 전국의 48.9%인 12,986헥타르에 달합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도내 약용작물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약용작물 종묘와 종근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도농기원 약용자원연구소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더덕 등 우량 종묘 460만 주와 둥글레 등 우량 종근 125kg을 생산해 도내 농가에 30헥타르 정도 보급했습니다. 또한 약용자원연구소 내 약용작물 종자 보급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재배농가 애로사항 해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내에서 재배되는 약용작물은 도라지 975농가 92헥타르, 더덕 129농가 38헥타르, 하수오 36농가 7헥타르 등입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이달 말까지 수상선과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상선과는 극소과 결점과 등 비상품 감귤을 나무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떼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도농기원은 장목반 농민단체 등과 힘을 합쳐 품앗이 형식으로 수상선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상선과를 하면 인건비 절감과 작업 능률 향상, 해거리 방지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4대 월간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10월호에는 어떤 주요 기사들이 실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합생활정보지 전원생활입니다. 이번 호에는 마을이라는 주제로 특집 기사가 실렸는데요. 이색 아이디어 하나로 쇠락한 농촌 마을이 북적이는 관광지로 바뀐 곳이 있습니다. 경남 거창의 상천마을은 올해 8월 벌써 4번째 영화제를 열었는데요. 특이한 건 배우, 감독, 편집에 이르기까지 모두 마을 주민들이 해낸다는 점입니다. 힘을 모아 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이웃 간의 정도 돈독해지고 마을 분위기도 밝아졌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다양한 이색 마을들의 정겨운 이야기를 지면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요리 살림에서는 제철 고구마가 소개됐습니다. 밤, 호박, 꿀에 이르기까지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고구마는 조선 영조 때 구황작물로 사용되면서 널리 보급됐는데요. 칼로리가 낮고 풍부한 식이섬유로 포만감이 오래가서 최근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맛과 영양이 가득한 제철 고구마의 고르는 방법부터 보관법, 요리법까지 고구마를 200%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에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실어주는 어린이 동산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막상 책을 읽으려고 하면 방대한 양 때문에 책 선정에서부터 막막해질 때가 있는데요. 책과 친해지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번 기사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부터 소문난 책벌레들의 독서 비법, 송파 책박물관 탐방 등 책 읽는 즐거움을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 인물을 만나보는 코너 뚜벅뚜벅 교과서 인물여행 이번 호에서는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 이효석의 고향인 강원 평창군 봉평읍을 소개합니다. 평창하면 지금은 동계올림픽이 먼저 떠오르지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지로 더 유명했던 곳입니다. 9월에서 10월에 봉평을 찾으면 눈앞에 펼쳐진 눈부신 메밀밭부터 물레방앗간 봉평 장터까지 소설에 등장한 장소와 마주하는 즐거움이 크다고 하는데요. 지면으로 봉평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업농을 위한 디지털 농업입니다. 10월 특집 기사 수확기 농촌 일손 줄이기에서는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법을 소개합니다. 이 중 외국인 계절 노동자 제도는 농번기에 극심한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어서 농가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일손 절감형 농기계 활용 사례와 스마트팜, 드론 자율주행 등 첨단 농법의 동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번 호 집중조명 코너에서는 배추에 대해 다뤘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김치에 쓰이는 배추는 소비 탄력성이 적어서 기상이변이 발생하면 가격이 널뛰기를 하는 작물인데요. 특히 젊은 층들의 배추 소비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판로 개척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배추 산업의 생산과 소비 동향, 수급 조절 대책에 대해 꼼꼼히 짚어보고 최근 주목받는 유망 품종인 내병성, 내재해성 품종과 항암 품종 등 기능성 배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다음은 축산 전문지, 월간 축산입니다. 10월호 기획특집에서는 동물복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동물복지란 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2012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도입됐지만 인증 대상 7개 축종 중 89%가 산란계와 육계에 편중돼 있고 한우 농가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물복지 인증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과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농가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월간 축산에서 들어봅니다. 고수 따라잡기 코너에서는 쌍둥이 소를 연이어 낳은 전북 축산 농가를 찾았습니다. 암소가 쌍둥이를 낳을 확률은 5% 미만으로 극히 낮은데요. 하지만 이틀 동안 쌍둥이 송아지를 3번이나 연거푸 출산시킨 농민이 있습니다. 바로 전북 부안의 하늘농장 김기식 대표입니다. 김 대표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각종 첨가제만 챙겨 먹일 뿐 기본을 잊을 때가 있다고 일침했는데요. 고수가 알려주는 암소 비육의 노하우를 월간 축산 10월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민신문사에서 발간하는 4대 월간지 읽어보기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